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공부하는 이유, 저희들이 함께 이 토픽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이유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해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확실하게 탁월하게 구사했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수많은 인정하는 말,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그 인정하는 말을 듣고 다시 자신의 그런 정체성이 새롭게 되고 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 창조자 되시는 저 권능과 권세를 갖고 계시는 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리 마태,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실 때 많은 세리,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과 같이 함께 식사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일부러 그 사마리아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로 갔다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피했습니다. 함께 하지도 않고 또 본인도 그분들과 같이 함께 하기를 원치 않아서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함께 하기를 원치 않는 그 여인과 많은 시간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 여인의 본질적인 문제를 터치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에서 이틀 동안 함께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걸 믿습니다. 2-3 사람이 모인 중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으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돌아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 방법을 배우고 익히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이것이 사랑이야, 이렇게 주고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들이 인정하는 말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잠깐 한번 복습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외국인과 같이 다른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랑 탱크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 탱크를 가지고 있는데 그 탱크 안에는 사랑이 채워져야 되죠. 이 사랑 탱크를 다른 말로 어떤 감정 탱크, 정서 탱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세 번째로 진정한 사랑은 감정적 사랑을 뛰어넘어서 의지적 노력과 선택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 말이 있는데요. 순간의 선택들이 사실은 매일매일의 그 선택이 우리 가정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더 풍성하게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의지적 노력과 선택을 통해서. 감정적 사랑은 소원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그냥 그 감정적인 불이 붙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감정이 붙으면 누구나 다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배려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적 사랑이 지나고 나서부터 진짜 사랑은 시작되는 거죠. 우리 가정의 사랑도 바로 그렇죠. 저희들이 그 감정적 사랑을 지나고 나서 그때 그 사람의 그런 인품이 드러나고 또 배려와 어떤 그런 격려가 그 선택, 의지적 노력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랑의 5가지 언어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이라고 했습니다. 자, 인정하는 말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전하고 나누냐 하면 사랑한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 간접적으로 칭찬, 격려, 온유한 말과 표정, 또 겸손과 부탁의 말로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랑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그러면 이 사랑의 언어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5가지 언어가 있는데 그러면 나는 이 5가지 언어 중에서 어느 것이 나의 사랑의 언어고 내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고 나의 자녀들의 사랑의 언어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방한테 물어보면 돼요. 상대방에게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 것 같아? 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죠. 알고 있는 사람은 가르쳐 주겠죠. 어떤 말, 어떤 행위, 어떤 태도가 각자로 하여금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하는지를 솔직하게 서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어떤 사람들은 알아서 하겠지, 꼭 그걸 말해야 돼. 우리 하나님도 나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보통 보면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시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생일날이나 아니면 뭐 애니버서리 같은 거 딱 이야기해 주면 되잖아요. 언제 내 생일이야, 언제 내 결혼기념일이야 이야기해 주면 남편이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야기 안 하면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면 그게 결국 불행의 씨앗을 키우는 거야. 다행히 저희 집은 그러진 않아요. 저희 집은 언제고 자기 생일날 자기 이거 사도 돼? 이거 이야기해요. 오케이 하시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은 전혀 싸움이 없어요. 알려주면 돼요. 나는 이럴 때 나는 사랑을 받아. 나는 이럴 때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걸 느껴. 이야기해주면 돼요. 너무 간단해요. 왜 이야기를 안 해주세요? 서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두 번째,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배우자에게 무엇을 가장 요구했는지, 쉽게 말해서 잔소리를 가장 많이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돼요. 가장 무엇을 요구했는지.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이 사실은 그분이 받고 싶은 그 사랑의 언어예요. 예를 들어보면 어떤 여성분이 자기 남편에게 여보 우리 한번 여행 한번 해요. 여보 그 골프 치러 안 가고 나랑 같이 쇼핑 가면 안 돼? 나랑 이거 뭐 하면 안 돼? 나랑 산책 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랑의 언어가 뭘까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함께하는 시간. 그럼 또 해볼게요. 어떤 여성분이 남편한테 자꾸 이렇게 그 불만이 가득해요. 자기는 막 음식만 하고 있는데 남편은 텔레비만 보고 있어요. 자기는 막 바빠 죽겠는데 남편은 너무나 한가하게 낮잠이나 자고 있어요.
근데 말은 잘해요. 말은 여보 사랑해, I love you 막 하는데 집안일을 하나도 안 도와줘요. 그러면 그 사랑의 언어가 뭘까요? 여성분은 봉사예요. 봉사. 다른 걸 아무리 해줘도 이걸 안 해주면 사랑받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배우자에게 혹은 자녀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돼요. 내가 표현하고 있는 거, 마치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도 똑같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표현하는 거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배우자상은 무엇인가? 완벽한 배우자상을 기대한다면 어떤 형의 사람인가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는 거야. 괜히 엉뚱한 그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의 와이프는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예를 들면 와이프가 내가 퇴근하면 일을 끝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한 음식을 딱 준비해가지고 그래도 한 20분에서 30분 안에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그리고 집안이 어느 정도 깨끗하게, 그렇다고 뭐 완벽하게가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여성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봉사해주고 섬겨주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타입일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봐도 나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떨 때 자기가 가장 상처가 되는지, 가장 마음이 아픈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떨 때 배우자나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떨 때 가장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남편의 어떤 그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뭐 개무시 당했다든지 뭐 그런 어떤 정말 자존심 상하는 어떤 그런 있을 때는 그 남자는 인정받는 것이, 인정하는 말이 제 사랑의 언어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뭔가를 했는데 그 자녀가 너무 상처를 받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랑의 언어 중에 인정하는 그러한 말에 오히려 충족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가 고통이 되는 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다 해도 모르겠다 그러면 검사를 해보면 돼요. 검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나는 이거다라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카피를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책을 사서 보시면 책을 사서 딱 읽으시고 맨 뒤에 보면 딱 검사해 보면 나의 사랑의 언어는 이거구나라고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랑의 언어를 나는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사랑의 언어, 제1 사랑의 언어가 뭐지? 저는 제1 사랑의 언어, 제가 사랑을 느끼는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인정하는 말. 제가 인정하는 말.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돼요. 제가 사랑의 언어가, 제1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라니까요. 근데 저한테 설교 정말 못했다, 죽 썼어 그러면 제가 마음이 상처가 되죠.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제1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자,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내 사랑의 언어가 뭔지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 이럴 경우에 첫 번째로는 오랫동안 그 사랑 탱크가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 탱크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느 걸로 자기가 사랑을 받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늘 항상 채워져 있거든요. 뭐
인정하는 말도 잘하고 함께하는 시간도 잘하고 선물도 사다 주고 봉사도 하고 막 스킨십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게 자기 건지 몰라요. 항상 채워져 있기 때문에. 또 한 부류는 항상 비워져 있어요. 항상 비워져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가뭄에 비가 오면 흔적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항상 비워져 있기 때문에 조금 사랑을 해줘도 별로 몰라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과거에 젊었을 때 행복할 때 그때를 거슬러 올라가서, 아, 그때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했지, 이렇게 하면 내 배우자가 행복했지, 내 자녀가 행복했지, 그거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잘 성장하던 아이가 말이 없어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지난 날을 쭉 돌이켜보면 그때는 아이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이가 행복을 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언어, 함께하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스밴드.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아니, 그냥 와이프면 와이프고 허스밴드면 허스밴드지 왜 오피스 허스밴드나 와이프가 들어갈까? 직장인들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더하죠. 그래서 한국의 직원들이 외국인 CEO가 들어오면 그렇게 좋아한다 그래요. 외국인 CEO는 정시에 퇴근하도록 하거든요. 근데 한국 분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너무 많은 시간들을 직장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희노애락이 그 안에서 나누어지고 교류되고 공감되고 막 그래요. 집에서는 그냥 와서 잠만 자고 밥만 먹고 가는 타입이에요. 직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가정에서는 전혀 몰라요. 직장에서 상사한테 깨지고 또 일이 잘못되고 하는 그런 모든 스트레스나 민감한 것들을 동료들이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료들이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위로하기 격려하기 위해서 밥 먹으러 나가고 커피 마시고 하면서 이런 사적인 이야기도 하면서 정서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외도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 있는 와이프 따로 있고 오피스 와이프가 따로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집에서 정서적인 체험이 없으면 바깥에서 채워지는 그런 불행이 닥친다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자칫 이런 불행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다시 결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지금의 배우자랑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소리 내지 마시고 속으로만 대답해 주세요. 51%의 여성들은 아니요, 지금의 남편이랑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51%가. 72%의 남성들은 지금의 아내랑 결혼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성들은 51%가 아니라고 했는데 남성들은 72%가 지금의 아내랑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차이가 있죠.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질문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결혼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결혼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여성은 30%예요. 30%. 남성은 70%예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해요. 저도 사실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행복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는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여성하고 남성하고 행복하고 있다라는 느끼는 것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요. 심히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을 목말라고 있어 사람들이. 늘 직장에, 사회에, 어떤 운동에, 골프 치러 나가고 바깥 일에 막 다니는 그 남편에 비해서 아내는 집안에서 집안일하고 자녀들 키우면서 그 남편과 같이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시간이 그립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젊은 세들은 참 이게 함께하는 시간이 그리워요. 근데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리타이어 하시고 늘 함께 있는 사람들, 늘 옆에 같이 붙어 있는 거. 그전에는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시다가 똘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리타이어 하시고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삼식이가 미워지기 시작해요. 하루 세 끼 밥 다 찾아 먹는 사람을 삼식이라 그러는데 그 삼식이가 미워져요. 떨어져 있을 때는 몰랐는데 늘 함께 있다 보니까 잔소리, 시어머니 잔소리보다 더 심한 게 남편 잔소리인 거야. 큰일이에요. 그러면 이 함께하는 시간, 이 나이 많으시고 리타이어 하시고 늘 같이 있는 분들은 그럼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까? 정말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그 함께하는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함께하는 시간이 잘 모르면 힘들어지죠. 자, 함께하는 시간이란 첫 번째, 상대방에게 온전히 관심을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무엇이냐? 상대방에게 온전히 관심을 집중하는 것. 저는 이건지 몰라서 함께하면 그냥 집에서 TV 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뭐 하고 하는 걸 다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함께하는 시간은 TV도 끄고 신문도 안 보고 다리미질도 하지 않고 서로 아이 컨택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함께하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 함께 잘 못할 거예요. 다들 바빠요. 집안에서도 왜 바쁜지 모르겠어요. 제 와이프도 가만히 보면 세 가지를 해요. 세 가지. 설교를 드리면서 다리미질을 하고 뭐 또 이게 눈은 또 딴 데가 있고 뭐 하여간 뭐 여러 가지를 해요. 여러분 데이트하는 커플하고 부부하고 분별법을 아십니까? 식당에 가면 딱 표시가 난다 그래요. 그거 보니까 저희 부부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부부는 식당에 가면 서로 앉아 있지만 눈은 두리번 거리면서 딴 데를 쳐다봐야죠. 밥 먹는데 열심히 해요. 밥 먹으면서 열심히 해요. 뭐 목적은 밥 먹는 거지 서로 뭐 쳐다보고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문할 때 딱 표시가 난다 그래요. 남자는 뭐 이거 먹을까 막 시키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아내가 다 먹지도 못하면서 왜 시키냐고 먹어보고 시키자고 그래요. 딱 제동을 딱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이 남으면 꼭 싸달라고 그러죠. 근데 데이트하는 커플은 그러지 않다 그래요. 딱 테이블에 앉으면 서로를 착 쳐다보면서 한눈 팔지 않고 아주 행복하게 쳐다보고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또 음식도 둘이 먹으면 뻔하잖아요. 근데 막 이것저것 많이 시킨대요. 남자가 사실 쪼잔하게 뭐 2개만 시킬 수 없잖아요. 여러 가지를 시켜요. 먹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음식이 남으면 하나도 안 싸가요. 그리고 팁도 두둑하게 놓으면은 데이트하는 커플이라고 해요.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만큼 부부 사이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집중하지 않는 걸 이야기해요. 함께하는 시간의 핵심은 완전히 서로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서로 아이 컨택하고 서로 집중하고, 또 둘이 함께하는 어떤 활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감정적으로 관심을 집중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같이 이제 테니스를 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둘이 함께 하려고 테니스를 친 거예요. 근데 함께 하면서 누가 이기고 지고를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어떤 어리석은 남자들은 이기려고 해요. 또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기분 다 상해. 사실 그래서 포인트가 뭐예요? 함께하는 재밌는 시간이죠. 상대방을 재밌게 해주고 웃게 해주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죠. 근데 우리 남자들은 항상 목적 지향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 가면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기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배려하고 섬기고 감정적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바로 그런 활동의 포인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왜 그것을 하느냐? 그가 나를 배려하고 있구나. 그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싫은 것도 그가 싫은 것도 나를 위해서 해주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자들은 쇼핑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가주면 좋잖아요. 저도 쇼핑 별로 안 좋아해요. 이상하게 쇼핑몰에 가면 무기력해 해주고 다리가 그렇게 아파요. 조금만 걸었는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소파가 있으면 주저앉아요. 근데 그런 모습, 억지로라도 따라와서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아내가 보면 고마워하죠. 저 정도로 싫어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 쇼핑하는 이 스트레스가 남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을 피하는 그 스트레스하고 쇼핑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과장된 거지만 그 정도로 남자들은 싫어하죠. 저희들은 딱 뭐 사겠다 그러면 딱 가서 그것만 사면 딱 끝나요. 근데 여성분들은 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보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가서 보고 조금이라도 싸는 걸 사려고. 그거 보면 너무 답답해요.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서 그런 말 하지 않고 사라고, 제발 좀 사라고 제발 좀 사라고. 너무 잘 어울려. 이렇게 사.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같이 교감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함께하는 시간은 진정한 대화 또는 공감의 대화라고 이야기해요. 함께하는 시간. 그냥 같이 있는다고 것이 아니라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러한 대화를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내나 남편이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그 대화가 서로 사랑받고 있다, 감정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게 남자들이 이게 참 약해요.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 꼭 답을 찾아주려고 그러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걸로 이게 답변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성분들은 같이 그걸 잘 내죠. 들어보면 뭐 그냥 시시한 이야기예요. 뭐 누구 봤다 하면서 뭐 전혀 어떤 그런 포인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막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저게 여성들이구나. 여성들이 꼭 만나면 뭐 화장품 이야기 뭐 이야기하는 거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 남성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어떤 딱 들어서 그거를 팩트, 어떤 맞다 안 맞다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그 생각만 알아주면 돼요. 생각만.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제 와이프한테 잘 못해요. 저도 그냥 생각을 들어주면 되는데,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오케이, 그러면 되는데 그냥 뭔가 토를 달려고 하죠. 인정하는 말은 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은 듣는 것이 포인트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었죠. 그거는 말이 중요해요. 근데 이번 두 번째 사랑의 언어 함께하는 시간은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공감해 주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해요. 얀 칼슨이 쓴 Moment of Truth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인데요, 마케팅 하시는 분은 저 책 다 안다 그래요. 아주 오래된 고전이기도 한데, Moment of Truth, 이 책이 어떻게 나오냐면 스웨덴 국적을 갖고 있는 그 세스 항공이라고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항공이라고 있는데, 그 항공은 유럽에서 몇 개 안 되는 대형 항공사예요. 근데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적자 운영을 하는 거야. 그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새로운 CEO를 청명하는데 안 오는 거야. 오면은 다 자기 경력에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서 누구도 오지 않으려고 하는 항공사였습니다. 이 항공사에 34살부터 지방에 어느 조그만 항공사를 운영했던 이 얀 칼슨이라는 사람을 그 세스 항공 CEO로 데리고 옵니다. 거의 강제로 임명하다시피 국가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39세 이 얀 칼슨이 사장이 됐는데요, 1년에 연 800만 달러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그 항공사가 1년 만에, 단 1년 만에 7,100만 달러의 흑자 경영으로 돌아섰어요. 1년 만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이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바로 Moment of Truth라는 이 책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래요. 모든 기업들은 자신의 그 기업 홍보, 이미지를 막 좋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지와 그런 거를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소비자가 그 이미지와 그 회사를 딱 경험하는 것은 어떤 사장이나 어떤 임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하 말단을 직원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항공사, 뭐 아시아나 대한항공에 했다 했을 때 우리가 딱 맨 처음에 접하는 게 누구예요? 체크인 할 때 만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같으면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어떤 그런 걸 듣기 전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때 이 교회, 그때 그 항공사의 이미지가 딱 결정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얀 칼슨이 가서 무엇을 했냐면 이 사실을 알고 최하 말단 직원 그 사람들이 가장 중점에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손님들, 고객들의 사정과 아픔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 최대한 행정적인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나잖아요. 짐을 잃어먹었다든지 했을 경우에 사무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 잃어버린 사람의 심정으로 짐을 잃어버려서 얼마나 지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한지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함께 나눠주도록 한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공감을 받은 그 고객들이 그 항공사를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과 똑같아요.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늘 적자 경영, 늘 사랑 탱크가 비어져 있던, 부족했던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서로 공감해주고 서로 그 환경들을 알아줄 때, 엠퍼티 해줄 때 그게 채워지는 걸 이야기해요. 자,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 듣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요.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 듣는 기술. 첫 번째는 배우자에게 이야기할 때는 시선을 그에게 고정시킨다. 시선을 그에게 고정시킨다. 아이 컨택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이게 약하죠. 사실 늘 어렸을 때부터 아이 컨택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힘든데, 여기서는 오히려 아이 컨택을 안 하면 그게 예의에 어긋나는 거고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이 컨택을 해서 사실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눈과 눈 마주쳤었을 때 그 사람의 진실을 알고 그 사람과 가장 깊은 대화를 했다고 생각될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아이 컨택 없이 말하는 거하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그 눈에 글썽이는 눈물을 보고 그 눈에 염려를 보고 할 때 사실은 더 많은 신방이 이루어졌다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사실 이런 공감하고 아이 컨택하고 하는 어떤 이런 것도 참 필요하죠. 두 번째로는 배우자의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절대 하면 안 돼요. 다른 일. 혹시 다른 일을 할 때는 정중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조금만 기다려 줄래? 내가 이거 끝나고 집중해서 들어줄게. 서로에게 그런 배려가 필요하겠죠. 서로가 막 바쁜데 막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집중할 수 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배려하는 차원이겠죠. 우리 자녀들도 똑같아요. 자녀들도 와서 엄마 이것 좀 같이 해, 엄마 이거 뭐 하자 할 때 뭔가 지금 함께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채워져야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전에 하든지 후에 하든지 뭔가 약속을 하고 그 아이에게는 딱 집중할 때는 아이 컨택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는 상대방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상대방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자, 지금 배우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어떤 감정을 갖고 있나를 서로 보는 것이죠. 절대 우리 남자들은 그 감정을 표현하고 이야기할 때 절대로 바로잡으려고 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말하는 상대방의 바디 랭귀지를 잘 관찰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로막지 않고 끝까지 경청한다. 끝까지 듣는다. 끝까지 경청하는 거. 사람들은 평균 17초 동안 집중한다 그래요. 17초를 딱 듣고 자기가 말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그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죠.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알아내려고 하기보다 자신을 방어하고 상대방에게 조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생각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하는 그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주로 남자들은 직접 합법,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해요. 돌려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아내들은 약간 좀 돌려서 이야기하고 좀 간접 합법을 써요. 여성분들은 남편에게, 무지한 남편에게 좀 쉽게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함께하는 시간은 듣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줄도 알아야 돼요.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함께하는 시간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서적인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걸 듣기도 해야 되지만 말도 본인의 감정을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표현하는 데는 두 가지 형이 있어요. 사해형이 있고 요단강형이 있어요. 사해 딱 알죠? 여러분이 사해하고 요단강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군요. 어떤 사람은 어떤 모든 그 일 중에 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많은 정보 또 어떤 그런 기분들을 다 그냥 받기만 하지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번에 코스타리카 갔는데 정말 그 사회형의 분을 봤어요. 저희들이 가는데 뭐 짐이 하나 없어져서 짐이 어디 갔니 뭐 막 많은 이야기들을 막 할 때도 오직 한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야,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은 사회형이에요. 다 받아들이고 다 해도 안에 이걸 갖고 있어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냥 안 하는 게 말 안 하는 게 편해. 이런 사람을 사회형이라 그래요. 근데 요단강형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한 것들을 다 말로 흘러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집에 있다면 가면은 들어줘야 돼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꼭 전화해서 그 사람하고 누가 해요. 전화해서 흘러보내야 돼요. 전화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혼자서라도 하는 거야. 혼자서라도. 그래야가 풀리는 거야. 그래야가. 근데 이 정서적인 교감은 표현해야 돼요. 자꾸 나는 이럴 때 이랬어라고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자, 함께하는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또 추억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정말 엑기스 같은 시간 있죠. 시간이 없어도 같이 보내는 시간이 없어도 그런 엑기스, 그런 정말 퀄리티한 그런 시간만 같이 가져도 충분해요. 우리 남성분들 직장 생활 하시고 너무나 해야 될 게 많죠. 바쁘죠. 정말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간을 쪼개서 정말 그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간다면 그것이 추억이 되는 거예요. 추억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같이 베이글샵에 가서 커피 마시는 것도 하나의 추억이 될 수 있겠죠. 저녁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이야기하면, 퇴근하면 무조건 같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함께 앉아서 같이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서로. 아니면 밥 먹고 나서 설거지 하기 전에 커피를나 아니면 먹으면서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같이 산책을 하는 거예요. 산책. 손 딱 잡고 같이 스마트폰 보지 말고, 어떤 분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그렇게 하죠. 어디 가면 항상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서 자꾸 이거 막 쳐다봐요. 이메일 체크하고 막 해요. 이메일 막 체크하고 있는데 뭐가 하나 딱 뜨는 거예요. 텍스트가 하나 딱 떠요. 텍스트를 딱 열어보니까 여보, 나 당신 앞에 있어. 센스 있는 여자는 그렇게 하죠. 막 바쁘고 할 때 그냥 하대지 말고 텍스트 하나 딱 보내서 여보, 나 당신 앞에 있어. 그러면은 집중할 거 아니에요. 토요일 날 소풍을 가다든지 피크닉 간다든지 1시간이면 돼요. 1시간. 정말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유가 없어요. 여유. 정말 바빠서 그런 것보다 내가 정말 이 중요한 것을 더 선택하고자 하는 그게 약해서 그래요. 저녁 시간 같이 식사하는 것, 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활동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참 추억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그 부부 사이를 더 돈독하게 해주고 서로 정서적인 교감을 해주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정말 서로 사랑하구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들이 무엇일까요? 장애물들. 첫 번째로는 서로 이기적인 태도예요. 이기적인 태도. 여전히 자신밖에 몰라요. 상대방이 지금 어떤 것인가를 배려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그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을 이해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개인만의 활동, 또 개인만의 어떤 취미,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치를만 해요. 이게 서로. 두 번째로는 배우자나 자녀들을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행복할 것이다,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아내나 자녀는, 남편은 공고한 상태에 있는 거죠. 외로운 거죠. 집에 오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오히려 힘들어지고 나눌 수 없고 그런 상태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행복한 가정을 우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각 그리스도의 믿는 가정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행복한 가정, 존경받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행복을 누리고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어떤 비전을 받고 사명을 받겠다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명, 가장 중요한 그 사명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인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나만의 어떤 그런 사랑의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이 5가지 사랑을 구분해서 생각해보고 배워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사랑의 언어를 합니다. 세 번째 사랑의 언어가 뭔가요? 선물입니다. 선물. 특히 여성분들이 참 좋아하겠지만 그러나 또 그 사랑의 그 선물을 또 다시 또 알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선물을 할 수 있죠. 우리 주제성이 또 그 사랑 얼마나인데요.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이 찬양을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이런 사랑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